제가 본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편견이 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겨레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입니다.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수행실장, 후보였죠. 후보 수행실장을 했었고, 당대표 때 또 수행실장을 하는 큰 영광을 한번 누렸었습니다. 지금은 저 김태선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뭔지? 처음에 이재명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는 100만 유튜버,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잖아요.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 번은. SNS 하냐고 해서, 하고 있다. 구독자나 팔로워 얼마나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되는데요. 아니, 정치인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그날이 하필 길고양이를 만난 날이었는데, 길고양이랑 이재명 후보가 교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그 사진 찍지 않았냐고 저한테 물으면서, 그걸 가지고 수행일기 같은 거 한번 써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써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정치인이 그럼 그거 해야지, 소통을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페북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한 편, 두 편 올리면서 조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대선 끝나고 한 15편 정도 올라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책을 좀 쓰자는 제안도 있었고, 저희도 이게 너무 좋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죠. 근데 분량 자체는 너무 작아가지고 실제로 썼던 페이북에 썼던 양보다는 훨씬 많이 늘렸고, 에피소드도 한 15개였는데 한 15개 더 늘려가지고 최대한 양에 맞춰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쓰느라고. 추천서를 받으시게 된 과정의 에피소드를 좀 재밌는 일과를 소개해 주시면.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초안이 나왔는데, 가판이 나왔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B컷 사진도 있고, 내용 중에 좀 빼야 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실로 이걸 보내놨었어요. 혹시라도 한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왜냐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 추천사 가능할까요? 했는데, 네, 그거 가능하죠. 대통령 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 아니에요? 네,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되나?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천준호 의원이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저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천준호 의원하고 얘기를 하다가, 형님은 왜 대통령실에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안 써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 안 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사도 받고, 이제 책이 이제 지난주 9월 17일 날 처음 나와서 18일 날 대통령실로 가가지고, 대통령을 뵐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책 나왔다고 전달할 수도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부속실에 책을 전달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여기 나올 텐데 저기서 좀 기다려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되냐고. 뭐 어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구석 기둥에 또 서 있다가 한 3분 뒤에 대통령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나왔습니다, 책. 그러니까 그래서 책 드리고 빠지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올라가자고, 집무실 가서 커피 한잔 먹자고. 근데 옆에서 막 난리인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딴 데 가야 된다고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잡고 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무실에서 말씀 좀 나누고, 그러더니 전화로 사진 찍는 분도 올라오라고, 사진 찍자고 해서 포즈도 잡아주셨어요. 본인께서 앉아서 찍지 말고 책상에 기대가지고 편하게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대통령께서 또 직접 또
페북에 또 올려주셔가지고 저로서는 큰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인간 이재명은 그 옆에서 보시니까 좀 어떤 사람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입니다. 토론을 정말 좋아하는 민주주의자. 정보를 절대 독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내주고 사람들 혹은 당원들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어느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집단 지성이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결정이 됐을 때 본인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반 합을 만드는데 본인이 실제로 그것도 그 역할을 자처하는 걸 좋아합니다. 토론의 좌장 역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금투세 토론회도 좌장을 했었고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민주주의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게 제일 저한테는 남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기억에 남는 건 상당히 많은데 방탄복이죠. 우선 3kg짜리 방탄복을 매일 입고 다녔던 이재명. 저도 수행실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준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하고 두 형들이 야 너도 방탄복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방탄복을 저한테 똑같은 거 사주셨어요. 한 1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방탄복이. 근데 저는 입어보고 그 위에다 양복을 입었는데 도저히 이 답답함에 저는 이거 차라리 총을 맞고 말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고만 다니다가 끝내는 입진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세 현장에서 항상 그거를 착용하셨어요. 이게 조금 착용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까? 착용을 안 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었던 게 본인이 그 방탄복의 무게를 본인이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차에 타면 방탄복을 벗으면 땀에 흠뻑 젖는 모습이 참 많이 안타까운, 저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이렇게까지 해서 대통령 후보를 해나가는 게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쇼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전라도 순천에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지난 총선 때 울산 동구에 저 지원 유세 와가지고 절을 절대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쇼라고 생각한다고, 큰 절 특히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했던 분이 춘천 유세장에서 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에 타서 제가 물었거든요. 아니 후보님, 큰 절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하나도 못 펴고 다 막고 있다. 어떤 분 보니까 안경에 물방울이 껴서 손으로 닦아가면서 나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 광경을 절대 잊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큰 절을 했다는데 저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묻는다면 나는 그의 굵은 팔과 땀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맞아요. 어떤 의미? 그 방탄복을 입다가 이제 벗었을 때, 이제 안에 이제 셔츠만 입고 있었을 때 그 뒤에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과 왼쪽 팔이 굽어 있는 게 약간 이 두 개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땀 그리고 장애, 버텨내는 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커서
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대선 기간에 그 좀 이재명 당시 후보를 보면서 가장 그 옆에서 보시면서 좀 가장 관심이 가셨던 공약이 있었다면 저는 아무래도 모두의 AI, 이건 그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국민용 AI를 무료로 제공해야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저 같은 경우는 후보님하고 같이 차를 같이 타고 다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을 가면 이 집안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물으면, 저도 낯선 곳인데 그럼 제가 항상 하는 게 챗GPT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만 원 정도 넘는데 이거를 다 써야 되는데 국민들이. 근데 이걸 좀 가격 때문에 부담도 되고 그러려고 하면 국가적으로 AI를 무료로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도 AI 수석을 만들고 AI가 전 세계를 조만간 이끌어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유엔 총회에서도 AI 관련된 또 말씀하시고, 그 AI 전 국민 무료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혹시 김의겸 여사님과는 당시에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건 없으실까요? 그 직접적으로 뭐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눈 건 몇 번 없었고, 제 집사람이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 김혜경 여사가 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 집사람도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여사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커서 본인도 그 행사에 같이 한번 동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양해를 구하고 김혜경 여사하고 몇 분이 같이 다닐 때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옷 브랜드가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생각보다 중저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본인은 약간 좀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소박한 브랜드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더 한 가지 놀랐던 거는 그 옷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영부인으로서, 여사님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옷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소박하고 물질적인 분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김 실장님 막 김 실장님 하면서 막 부탁하듯이 이렇게 애교도 많으시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통령님하고 김혜경 여사님 보면 그냥 어느 대통령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친한 형과 형수님 같은 그 두 분이 그런 관계 같아요. 그 파기환송 그 당시 그 순간 아마 전 국민이 다 TV로 다 그 생중을 보고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좀 어떠셨나요? 그때 파기환송심을 할 때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 후보는 그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뭐 택배 그리고 킥서비스 이런 분들하고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은 그 상황을 몰랐었어요. 저는 그 간담회 하는 도중에, 원래 저도 간담회를 그냥 지켜보고 피드백을 하는데 같은 셋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저는 내려와서 차 안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한 15분 지났는데 에이 설마 했더니 파기환송을 시킨 거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전화가. 우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을 이재명 후보의 얼굴이 떠올라서 급하게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아직까지 그 행사는 진행 중이고, 강유정 대변인한테 이런 강유정 대변인도 방금 그걸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뭐 그렇다고 빨리 마무리 질 수는 없고 원래 예정대로 하고, 대신에 원래 그 행사 끝나고 백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는데 백브리핑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기자들이 그래도 한마디를 꼭 해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기자의 양해를 구하고
기사를 딱 보여드린 순간 이 상기된 표정이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구석에 가서 다시 기사를 읽어보고 그 백풀 없이 지금 나가신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시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제 차를 타는데 한번, 물론 제 느낌이 좋은데 휘청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타서 보통은 뭐 이제 다음 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 행사에 대해서 피드백도 저는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본인 스스로도 침묵 그리고 깊은 상념에 좀 빠져 있었죠,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행사 같은 건 우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해도 약간 복받치는데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그에 대한 준비라도 했을 텐데 이거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당신께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훅 들어올지는 정말 예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막 다 그랬어요. 그 삼심을 빨리 잡길래 그러면 이걸 빨리 털어주고 대통령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 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사 대법관이 정치의 영역으로 훅 들어가는 것이고 완전히 물을 다 흐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 후보의 그 상기된 얼굴이 처음에 그걸 기사를 보고 와,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좀 더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가지고 12월 3일 비상계엄 정말 역사에 굉장히 남을 한 페이지가 되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작년 12월 3일 그때 그 한준호 의원님 그 의원실에서 당시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님 함께 그때 그 한준호 의원님 그 의원실에서 같이 계셨었다고. 맞아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말씀. 그때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제 차를 타고 국회를 가면 분명히 차 넘버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검문하고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당시에 택시를 타고 국회를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내려서 담을 타고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를 걸었죠. 이재명 후보도 진짜 빨리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준호 의원실에 있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저도 의원실로 갔는데 의원실에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다. 그래서 다시 한준호 의원하고 통화하니까 이제 직접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다 의원실이 있고 그 안에 의원 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등화관지를 해놔가지고 아예 빛이 못 나가게끔 해놓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대표님이죠. 이재명 대표 핸드폰도 이제 위치 추적이 되니까 꺼놓고 그때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막 서로 한준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대표께서 종이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메모지를. 그래서 메모지하고 펜을 드렸는데 최고위원 원내대표 이게 막 적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제 잡혀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이 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대열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내가 혹시라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이후에 이 대우를 정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순위를 적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최고위원 수저가 맞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이때도 본인이 막 쓰고 있는데 이거 마치 유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굉장히 상기돼 있었고, 실제로도. 굉장히 긴박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쓰다가 이제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몇 명 더 마무리 채워서 한 20명 채워서 언론에 공표하라고. 이게 지금 공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이미 잡혀간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해식 비서실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계속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어디로 갈지를 정하자. 저희는 의원회관에 있었고, 의원회관에서 본청까지 한 200m, 한 250m 되는데, 본청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본청 본회의장에, 왜냐면 본청 본회의장도 또 침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150명 이상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자. 140, 130 정도 왔을 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택을 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회관 앞으로 나와서 이제 바로 앞이니까 200m 정도 되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달렸죠. 얘기를 하고 준호 형이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마루타가 됐구나 내가. 그러면서 달렸죠 진짜로. 달려갔는데 중간쯤 왔는데 그 2층에 그때가 뭐 안기령 지금 대변인도 있었고 막 몇 분 계엄군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는 여기에는 후보 대통령 아니 그 당대표가 못 가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와서 그분들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다행히 당직자하고 보좌진들이 계엄군을 막아주고 저는 그걸 들어왔고요. 본청으로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는 그 당대표님을 모시는 게 이제 관건인데 다행히 국회 방옥과 직원 아는 분한테 얘기를 해보니 1층에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셔터 열쇠를 갖고 있다 본인이. 그러면 이쪽으로 차를 대서 내리시면 셔터 문을 순간적으로 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잘됐다 해서 그때 이해식 실장님인지 한준호 의원인지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하고 차를 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는 안 끊은 상태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앞에서 이거 들어가야 된다, 못 들어간다, 막 이게 계엄군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았던 거예요.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김현 지금 못 들어간 상황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형님 그냥 조금만 오시면 된다고. 목소리 들리는데 조금만 오시면 된다고. 근데 더 이상 못 들어간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 있으면 더 문제 생기니까 다시 차를 빼겠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본청의 2층이 막힌 상태고 1층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지하 터널이 있거든요. 지하 통로가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생각했는데 애초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양 끝에 서 있으면 계엄군 서 있으면 그냥 이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니까 혹시나 계엄군이 없을지도 모르니 저하고 당직자 보좌진 한 30명 정도가 지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10m 간격으로 그 보좌진 당직자들 세워놓고 쭉 세웠는데 다행히 의원회관까지 그 통로까지 계엄군이 없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해서 지금 빨리 내려오시라고. 지하로 내려가서 잡히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10m 간격으로 서 있다고. 지금 내려오시면 지금이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이해식 비서실장님하고 한준호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대표님하고 저하고 넷이 만나서 뛰었죠. 그렇게 이제 본청으로 입성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계엄군이 거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소름 돋았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한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계엄군의 이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는 이재명 대표를 갖다 바치는 그게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잘 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진두지를 하셨죠. 이 책을 통해서 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어요? 이제 제가 본 이재명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편견이 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인간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저와 같은 참모 동지들, 그분들의 역할도 같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인간 이재명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공정한 나라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초반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대통령이라는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전 이재명이라는 인간 아닌가? 이재명이라는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가장 적합화된 인물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은 윤석열로 하여금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경제도 그렇지만 민생도 그렇고 모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제 이걸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관세 협상도 지금 당장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외교라는 무대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어렵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제 성격을 보는데 정말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체면 구겨가면서 끝까지 끈은 놓지 못하고 이 줄다리기 하고 있는 모습이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어쩌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아직 커다란 결과물은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아마 이게 성과가 조만간에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공개하는 것도 예를 들면 대표께서 최고위를 하면 비공개 최고위를 한 30분 하고 공개 최고위를 한 30분 하거든요. 이 비공개 최고위를 오픈시키자라고 이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오픈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니, 의결한 거 다 대변인 브리핑하는데 왜 그걸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이게 왜가 문제가 되냐 라고 했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국무회의 오픈시킨다는 얘기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정보를 알리는 거거든요.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판단을, 그것도 집단지성이라고 부르는데, 정보를 주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나서 그 방향과 같이 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요즘 국무회의 보는 재미로 그냥 저의 섭섭함을 그렇게 국무회의로 때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도시 울산의 국회의원이십니다. 상임위가 또 환노이시고 네. 근데 이런 환경 노동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노동 정책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했던 얘기가 노동이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손용공 출신이고 특히나 산재를 당한 손용공이잖아요. 금속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손이 끼어서 지금도 장애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산재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봐요. 그렇다고 회사 측의 입장을 안 듣느냐? 그것도 아니고 최대한 절제된 언어로 양측의 의견을 다 듣려고 하고요. 다만 노동자는 약자고 회사 측은 강자이기 때문에 강자가 좀 더 많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동직 너무 좋은데요? 저는 노란봉투법도 저도 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지만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하고 대화를 교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돈을 누가 주냐면 원청에서 줍니다. 보통 기성금이라고 그 공정 자체가 2년,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는 돈을 기성금이라고 하는데 기성금 액수를 결정하는 거는 원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도 여기 이거 만들어야 돼. 작업 지시도 원청에서 합니다. 근데 하청 노동자들은 교섭을 하려면 하청 사장하고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청 사장이 원청에서 돈 받아서 나눠주고 그 작업 지시 받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인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봤자 하청 사장도 원청에 가서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청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 대화가 안 돼서 파업이 일어나고 불법 파업이라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건데 그렇다면 오히려 대화를 하게 되면 파업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궁극적으로 파업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봐요. 그리고 뭐 노란봉투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손배 이제 인위적으로 손배를 마음대로 못하게끔 막아놓은 장치인데 이 손배를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을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 수단으로 활용했었거든요. 노동자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회사에 끼친 피해액이 10억이다. 아니 100억이다. 10명이 파업을 했어요. 10명 각각한테 100억씩 물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회사 측에서 실제로 100억을 받으려고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노조 탈퇴해라. 네, 그러면 손배 취하해줄게.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조법 3조인데 2조 3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현실에서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현안들 조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밝혀야 될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이런 이 윤석열의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 무너뜨린 사람인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원의 절차도 지키지 않네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라는 약간 자괴감까지 좀 들어요. 이 내란이라는 게 윤석열이 감옥 갔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같이 했던 분들, 사람들, 그리고 그 뿌리가 파면 파시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뉴스 따라가는 것 자체도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좀 지쳐가는 것도 보이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란을 발본색원 해놔야지 향후에 다음에 이런 계엄이나 내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발본색원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윤석열의 이 뻔뻔함을 저는 이 특검에서 반드시 그 엄벌을 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윤석열 같은 이런 내란범들이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기를 못 치게끔 만드는 게 저는 가장 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서 좀 국회의원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란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계엄이나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계엄권 남용 방지를 해야죠. 계엄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봐요. 다행히 이번에도 그런 권한 때문인데 좀 더 강화된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과 정보기관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특검법을 뭐 개정이라든지 그런 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특검, 또 특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특검 개정안을 냈잖아요. 지금 3가지 정도인데 우선은 특검 기간을 늘려놓는 거죠. 원래 지금 최장 180, 150일까지 할 수 있도록 30일 더 늘려놓은 게 있고, 그리고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중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특검이나 피고인이 요청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들어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직위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속 불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전혀 국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관심도가 더 떨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수사 기간도 느리고 수사 인력도 느린 것도 중요하지만 중계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하긴 한다는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국민들이 알면 관심이 훨씬 높아질 거고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생방은 안 되겠지만 녹화한 거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방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중계가 어쩌면 가장 그 국민들한테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세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진짜. 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 분리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 우리나라가 약간 독특한 구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약간 편향이 생깁니다. 스스로 이거 맞을 거야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증거가 없는데도 아니야 이게 맞아. 내가 수사했는데 이 증거가 안 나오는데도 그래도 맞을 거야. 심증 정황상 증거만 있더라도 기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냥 이걸 분리시키지 않아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권력 자체가 남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번에 그 정부조직법으로 올라가 있지만 수사할 수 있는 그 중수청은 행안부에 놓고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하고 기소하는 공소청은 법무사에 놓고 이걸 분리시켜서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면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최소한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기소까지 같이 그냥 연달아 세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울산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주시면. 울산은 원래 제조업 산업 도시였죠. 산업의 수도라고 불렸었는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 3개의 제조업이 가장 흥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석유화학은 지금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중국의 값싼 물량 공세 때문에 울산, 여수, 광양이 다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석유화학은 구조조정이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의 관세 때문에 아직까지 타결 안 된 관세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나마 조선업이 이제 마스가를 통해서 좀 호황을 이루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울산의 전통 3대 업종이 다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전통 제조도 제조 AI로 극복 나갈 수 있다고 봐요. AX라고 그러죠. 이제 제조업을 AI로 다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을 하셨지만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부식 해상 풍력이라든가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을 다변화시켜 놔야지 어느 한 개의 산업이 휘청거렸을 때 경기가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산업의 다변화를 시켜 놓는 게 의미 있다고 보고,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에도 기회가 됐지만 대한민국 울산 조선업의 중심 울산 같은 경우도 큰 희망이고 기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는 게 그 울산 산업수도의 그 면모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가 샌다, 아니면 그 골재가 떨어질 것 같다. 이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지금도 노동자들에게 작업 중지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작업 중지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회사 측에서 그 작업 중지권을 발령한 작업증을 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사고가 안 났는데 너는 왜 작업 중지했어? 이에 끼친 손해를 네가 보상해.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작업 중지권 있지만 쓰지를 못해요. 안 써서 사고 안 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급박한 위험이라는 거를, 법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급박한 위험을 증명해야 되는 게 노동자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문화되는 법. 이거는 애초에 있으나 마나한 법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작업 중지권을 요구했다고 불이익을 안 주고, 그리고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가 급박한 위험인지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험이 예상됐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불이익도 안 주게끔 하는 거. 그게 이번에 제가 산안법 1부 개정안에 올린 법안입니다. 그 정치는 무엇으로 답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 고민을 한다 쓰셨습니다. 그 정치는 무엇으로 답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는지. 완성된 답은 아직 찾지 못했고요. 어쩌면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정치가 답해야 될 것은 이게 어떤 거창한 구호가 아니고 국민들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들의 눈물과 웃음, 그에 대해 답을 하는 게 저는 정치 아닌가.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저한테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이고 또 이 정치인 김태성으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한테 정치라는 거는 힘의 불균형을 좀 바로잡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자, 약자를 얘기하는데 강자는 이미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다 있어요. 근데 약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치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자의 권리를 저는 보장해 주는 게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주민, 이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가는 게 제게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 이분들을 위해서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게 저는 제가 하는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10분 보면 그냥 정치인이고 30분 보면 그냥 똑똑한 정치인이고 1시간 이상 보면 좋은 정치인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뭐 그런 정치인이지 나쁘진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만 자세히 집중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좋은 대통령입니다. 좋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코를 그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저는 장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자세히 한번 바라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편견이 다 풀릴 겁니다.